화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는 호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마치 강도진의 시야를 조롱하듯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뿜어내는 인위적인 웃음소리와 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음이 그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도진은 미간을 좁히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지만 목을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단지 술을 몇 잔 마셨을 뿐인데 평소 주량의 반도 되지 않는 양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끓는 듯한 자결감, 그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짐승 같은 욕망이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부사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잠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서실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도진은 고개를 저으려 했으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복 동생 강민재에게 꽂혔다. 놈의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제야 도진은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다. 그가 이 상태로 연 회장에 계속 머문다면 곧 추태를 부리게 될 것이고,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화성그룹 후계자의 몰락으로 장식될 것이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는 비서실장의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안 되었다. 무거운 비상구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지만 체내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진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시야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성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눈앞의 사물들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가다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문을 열고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갔다. 그곳은 호텔 직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비품을 보관하는 린넨실이었다. 좁지만 정돈된 공간에는 가세탁한 시트 냄새와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고 있었다. 도진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셔츠 단추를 뜯어내듯 풀었다. 하지만 몸 안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누군가, 아니 무엇이라도 필요했다. 이 끔찍한 갈증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누구세요?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때 린넨실 안쪽에서 당황한 듯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연서는 야간 근무 중 잠시 눈을 붙이려다 난입한 불청객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둠 속에서도 남자의 고급 수트와 값비싼 시계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상태는 지극히 위험해 보였다. 연서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의무실을 불러드릴까요? 그녀가 남자의 어깨에 손을 대는 순간 도진이 맹수처럼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초점이 풀려 있었지만 섬뜩할 정도로 강렬한 욕망을 담고 있었다. 물을 줘. 도진은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했다. 연서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눈앞의 남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급히 옆에 있던 생수병을 따서 그에게 건넸다. 도진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쏟아붓다시피 했지만 약의 효과는 수분 섭취 정도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다. 민재가 사용한 약물은 암시장에서나 거래되는 중추신경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최음제였다. 도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긁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는 남은 이성을 쥐어짜내며 경고했다. 하지만 연서는 나갈 수 없었다. 남자의 얼굴은 붓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고 호흡은 과호흡 상태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쇼크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과거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찬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수건이 피부에 닿자 도진의 몸이 크게 경련했다. 그 자극은 진정이 아닌 기폭제가 되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서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도망가라고 했을 텐데 그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연서의 귓가에 닿았고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치자 그녀의 몸도 굳어버렸다. 연서는 저항하려 했지만 약물에 취해 폭주하는 성인 남성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도진의 손길에는 폭력적인 욕망과 함께 애원하는 듯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사람처럼 그녀에게 매달렸다. 연서는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외로움을 감지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상처였다. 제발, 나를 좀 구해줘. 도진의 흐릿한 눈동자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연서의 마음속에서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저항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땀에 젖은 등을 감싸 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선 한 남자를 위한 본능적인 구원 행위였다. 좁고 어두운 린넨실한 차가운 바닥 위에서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켰다. 도진은 짐승처럼 거칠었지만 연서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힘을 조절하며 그녀를 배려하려 했었다. 밤은 길었고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연서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가 뱉어내는 독과 같은 열기를 받아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기이한 밤이었다. 새벽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 때쯤 도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연서는 찢어진 유니폼을 추스르며 일어났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정신은 명료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도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감겨진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강인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사원증에 머물렀다. 화성그룹 부사장 강도진. 연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엮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녀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었다. 재벌가의 추문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의 희생으로 덮어지기 마련이니까. 공포가 밀려왔다. 도망쳐야 했다. 연서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었다. 그녀는 도진이 깨어나기 전에 흔적을 지워야 했다. 하지만 서두르던 와중에 그녀의 블라우스 소매 단추 하나가 뜯겨져 나가 도진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도진은 잠결에도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연서는 마지막으로 도진을 한번 돌아본 뒤 도망치듯 린넨시를 빠져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CCTV의 붉은 불빛만이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다짐했다. 이 밤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라고. 다시는 저 남자와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처럼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는 순간에도 그녀의 몸에는 강도진이 남긴 뜨거운 흔적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호텔 펜트하우스 층에서는 약 기운이 가시기 시작한 강도진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고 하얀 단추 하나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강도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었다. 마치 뇌를 쇠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이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그는 신음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낯선 천장,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라벤더 향과 비릿한 정액의 냄새. 그제야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이복 동생 강민재가 건넨 샴페인, 급격히 치솟던 열기, 도망치듯 들어온 이곳 린넨실, 그리고 한 여자. 도지는 상체를 일으키려다 손 안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을 펴보니 작고 평범한 흰색 단추 하나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길 정도로 깊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그를 구원하고 동시에 그를 지옥 같은 쾌락으로 몰아넣었던 여자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기억은 흐릿했다.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를 바라보던 겁에 질린 눈동자와 서툰 손길,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껴안아 주던 따스한 온기만은 선명했다. 젠장. 도지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살아남았다. 민재놈은 그가 약에 취해 파티장에서 추태를 부리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숨어 밤을 넘겼고 최악의 스캔들은 피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정신은 빠르게 냉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린넨실 구석에 놓인 거울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뜯겨진 셔츠, 목덜미에 남은 붉은 손자국. 처참한 몰골이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와 있었다. 대부분 비서실장 김현수의 것이었다. 도지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부사장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밤새 연락이 안 돼서 전 직원에게 함구령 내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도지는 잠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차갑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내 위치로 와. 차 대기시키고 갈아입을 옷 가져와. 그리고 보안 팀장도 함께. 30분 뒤 도지는 호텔 스위트룸의 욕실에서 샤워기 물줄기를 막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몸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꺼지지 않았다. 민재가 선을 넘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간의 암투가 아니라 전쟁 선포였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노려보았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공격할 차례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3일 뒤에 있을 임시 주주총회였다. 욕실을 나온 도지는 김 실장이 준비해둔 완벽한 핏의 수트를 입었다. 김 실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도진을 살폈다. 부사장님, 회장님의 유언장에 관한 소문이 이사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자에게 경영권을 우선 승계하겠다는 조항 말입니다. 민재 상무 측에서 벌써 약혼녀를 공개할 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도지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코웃음을 쳤다. 그 늙은이들의 고루한 사고방식이라니, 가정이 안정되어야 회사도 안정된다? 헛소리지.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헛소리였다.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도진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불안정한 독신이라는 딱지는 민재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것이 뻔했다. 도진에게는 지금 당장 방패가 되어줄 여자가 필요했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 상대들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언제든 이익에 따라 민재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족속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고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때 도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의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어젯밤 그 여자 호텔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의 추태를 모두 보았고 약에 취한 그를 받아냈다. 만약 그녀가 입을 연다면 도진은 끝장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를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고 사라졌다. 그것은 그녀가 멍청하거나 아니면 지독하게 순진하다는 증거였다. 어느 쪽이든 도진이 다루기 쉬운 상대였다. 김 실장, 도진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내가 있었던 린넨실 앞복도 CCTV 확보해 그 시간대에 그곳을 출입한 여직원을 찾아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즉시 태블릿 PC를 두드렸다. 어떤 분을 찾으시는 겁니까? 혹시 목격자입니까? 입막음이 필요하십니까? 도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아니, 청혼할 거야. 김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청혼이라니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도진은 돌아보지 않고 말을 이었다. 시간이 없어. 사흘 안에 결혼 발표를 해야 해. 신원 조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해.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 빚이 있는지, 약점이 무엇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아내. 내일 아침까지 내 앞에 데려다 놔. 한편 서울 변두리의 낡은 옥탑방. 이연서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앓고 있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옥신거렸고 특히 허리와 다리 사이의 통증은 어젯밤의 일이 악몽이 아니었음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다. 카드 대금 연체 안내, 병원비 미납 알림 등의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현실은 그녀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다. 연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와 생수 한 병뿐이었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르며 한숨을 쉬었다. 미쳤지, 이연서. 거기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야지. 왜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려서.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녀의 천성이었다. 비록 그 대가가 처녀성을 잃고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라 할지라도 그녀는 어젯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 화성그룹 강도진. 검색창에 뜬 그의 사진은 냉철하고 완벽해 보였다. 어젯밤 그녀에게 매달리며 울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대한민국 서열 1위 그룹의 황태자라니. 연서는 헛웃음을 지었다. 자신과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었다.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 만나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기만을,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잊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그녀의 작은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연서는 골목 입구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들을 발견했다.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승용차들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반대편 골목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연서 씨 되십니까?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연서는 뒷걸음질 치며 주위를 살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했지만 남자는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호텔 직원 기록부에 있는 그녀의 증명사진이었다. 화성그룹 비서실입니다. 강도진 부사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연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려 했지만 남자는 정중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차문을 열었다. 거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타시는 게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가족. 그 단어에 연서는 얼어붙었다.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와 사고 뭉친 남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연서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낡은 동네를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로,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한 악마의 성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시각 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이연서, 26세. 명문대 호텔 경영학과 수석 입학했으나 2학년 때 중퇴. 부친 사망 후 남겨진 빚과 조모의 병원비로 생활고에 시달림. 현재 호텔 하우스키핑 및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병행 중. 도진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완벽했다. 돈이 필요한 여자, 지킬 가족이 있는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두려워하는 여자. 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무전기를 통해 보고를 받으며 말했다. 지금 본사로 모셔오고 있습니다. 도진은 서류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체스 게임의 말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연서는 그 게임의 퀸이 될 것이다. 비록 본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그는 깍지 낀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환영해, 나의 신부. 화성그룹 본사 55층 부사장 집무실의 공기는 서늘할 정도로 차가웠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요새 같았다. 이연서는 가죽 소파 끝자락에 불편하게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집무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흑단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남자 강도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어젯밤 린넨실에서 보았던 땀에 젖고 흐트러진 짐승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수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넘긴 머리, 그리고 감정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눈빛. 그는 서류 결제를 하며 연서가 들어온 지 10분이 넘도록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었다.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큰 압박감을 주었다. 연서는 자신이 마치 도축장에 끌려온 초식동물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숨이 막혀왔다. 저기,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연서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다. 그제야 도진이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연서의 얼굴에 꽂혔다. 그 눈빛에는 감사는커녕 귀찮은 업무 하나를 처리하려는 듯한 권태로움만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맞은편으로 걸어왔다. 그의 구두굽 소리가 넓은 집무실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도진은 연서의 앞 테이블에 무언가를 툭 하고 던졌다. 맑은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를 구른 것은 작고 하얀 단추였다. 연서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어젯밤 뜯겨나간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였다. 물건을 흘리고 갔더군. 이연서 씨.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 선가시는 명백했다. 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팔짱을 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연서가 변명하듯 입을 열려 하자 도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감사의 인사를 기대했다면 실망할 거야. 난 내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취미는 없거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연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생명의 은인에게 할 소리인가 싶었지만 상대는 재벌 2세였다. 그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인 사람은 은인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원하시는 게 뭐죠? 돈인가요? 아니면 비밀 유지 각서라도 써드려야 하나요? 연서가 최대한 당당하게 물으려 했었지만 도지는 코웃음을 쳤다. 돈? 그건 당신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지. 그는 품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연서 26세. 부친의 사업 실패로 남겨진 빚 1억 5천만 원. 현재 요양병원에 계신 조모의 병원비 체납 3개월. 동생 이준호의 합의금 문제로 급전 필요. 연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스러운 숫자들을 타인의 입을 통해 그것도 이렇게 건조하게 듣는 것은 끔찍한 수치심이었다. 뒷조사까지 하셨군요. 재벌들은 다 이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도지는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당신의 상황을 파악해야 거래가 성립되니까. 거래라니요? 연서가 되물었다. 도지는 상체를 약간 숙이며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 거리감이 좁혀지자 어젯밤의 기억이 불현듯 겹쳐지며 연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기묘한 빛이 번뜩였다. 결혼해. 나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연서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네, 뭐라고요? 귀가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와 결혼하자고 했어. 이연서 씨, 도지는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담담하게 말했다. 연서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결혼을 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그래, 어젯밤 일 때문이야. 도진이 말을 잘랐다. 나는 당장 아내가 필요해. 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여자. 배경 없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내 비밀을 공유하고 있어서 딴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당신은 완벽한 조건이야.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돈이 급하니 내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지. 게다가 어젯밤 내 몸 상태를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어. 멍청할 정도로 순진하거나 책임감이 강하다는 뜻이겠지. 어느 쪽이든 내 옆에 두기에 적합해. 도진의 말은 철저히 계산적이었다. 연서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에게 자신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조건에 맞는 부품일 뿐이었다. 거절하겠습니다. 연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팔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랑 없는 결혼은 할 생각 없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녀가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도진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지금 나가면 당신 할머니는 내일 당장 병원에서 쫓겨날 거야. 연서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도진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동생 합의 못 보면 구치소로 넘어가겠. 빚쟁이들은 당신이 일하는 호텔 로비에 찾아와 난동을 부릴 거고 당신은 해고당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게 당신이 마주할 현실이야. 자존심? 그게 당신 가족을 지켜주나? 당신 정말 비열하군요. 연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도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사업가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수를 둘 뿐이지. 그는 다시 테이블로 다가와 서류 봉투를 툭툭 쳤다.
이 안에 당신의 모든 빚을 변제했다는 확인서가 들어있어. 할머니는 VIP 병실로 옮겨 최고 의료진의 케어를 받게 될 거야. 동생 문제도 깔끔하게 처리했어. 도지는 연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계약 기간은 1년이야. 그동안 넌 강도진의 아내로 연기만 하면 돼. 1년 뒤엔 깔끔하게 이혼해주지. 위자료도 넉넉히 챙겨줄 거고. 어때? 당신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유일한 동아줄인데 그의 제안은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다. 거절하면 지옥, 받아들이면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다. 하지만 연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연서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진을 노려보았다. 1년, 정말 1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도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승자의 미소였다. 약속하지. 계약서에 명시할 테니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선택해. 여기서 비참한 현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 손을 잡고 화려한 가짜 인생을 살거나. 그 순간 집무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연서는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연서. 글자 획 하나하나가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다. 도지는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계약서를 회수했다. 그의 눈빛에서 승리감 뒤로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잘 생각했어. 환영해, 부인.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들어와. 내일부터 진행할 결혼 발표 준비해. 연서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부로 대한민국 서열 1위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냉혹한 남자의 소유물이 되었다. 하지만 연서는 몰랐다. 도진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가 단지 조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젯밤 약에 취해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았던 그녀의 눈빛이 무미건조한 그의 삶에 얼마나 강렬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곁에 두고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밤의 구원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기만이었는지. 가자. 도진이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어디로요? 연서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으로. 내일부터 내 아내가 되려면 적어도 내가 사는 곳은 알아야지. 도진은 앞장서서 걸어나갔다. 연서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그의 뒤를 따랐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연서의 눈에는 그 빛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보일 뿐이었다.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Dưới đây là nội dung chi tiết cho chương 4. chương 4. 강도진의 검은 세단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한적한 성북동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연서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화려한 불빛들이 멀어질수록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도 영원히 작별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를 가로막은 격벽은 도진과 기사 그리고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명확히 보여주는 듯했다. 도진은 차에 탄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태블릿 PC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쏟아지는 업무 메일과 주가 동향을 체크하는 그의 옆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무심해 보였다. 방금 전 그녀에게 잔인한 협박과 달콤한 제안을 동시에 건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연서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가방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영혼을 판 대가로 받은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부사장님. 기사의 정중한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차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고전미가 어우러진 대저택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이곳이 앞으로 1년 동안 그녀가 갇혀 지내야 할 감옥이자 전쟁터였다. 차문이 열리고 도진이 먼저 내렸다. 연서가 주저하며 내리자 현관 앞에 도열해 있던 고용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녀오셨습니까, 도련님? 그들의 목소리는 훈련된 군대처럼 딱딱했다. 도진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서는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발을 떼기가 힘들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이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현관에 들어서자 중년의 여성이 도진을 맞이했다.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홍 여사였다. 그녀는 도진의 뒤에 서 있는 낯선 차림의 연서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아주 살짝 찌푸렸다. 찰나였지만 연서는 그 눈빛에 담긴 경멸과 의문을 놓치지 않았다. 특급 호텔에서 수많은 진상 고객들을 상대하며 눈치 하나로 살아온 그녀였다. 이 집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안 봐도 뻔했다. 홍 여사, 오늘부터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방 준비해. 도진의 폭탄 선언에 홍 여사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베테랑답게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손님용 침실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홍 여사의 대답에 도진이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돌아보았다. 손님용이 아니야. 내 침실 옆 안방을 쓰게 될 거야. 그리고 호칭 똑바로 해. 사모님이다. 도진의 서슬퍼런 지적에 홍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모님. 홍 여사가 연서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태도에는 여전히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다. 연서는 어색하게 목례를 했다. 도진은 연서의 손목을 잡고 2층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물건을 옮기는 듯한 건조한 뿐이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마스터룸은 운동장처럼 넓었다. 모던한 가구들과 모노톤의 인테리어는 도진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듯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도진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검은색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연서에게 카드를 건넸다. 필요한 건 이걸로 해결해. 옷, 구두, 가방. 낡아 빠진 것들은 다 버리고 내 아내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 연서는 카드를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화대로 팔려온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우기엔 이미 늦었다. 계약 조건은 간단해. 도진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첫째, 이 집 밖에서는 완벽한 인꼬 부부를 연기한다. 둘째, 내 허락 없이 사적인 외출이나 만남은 금지한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절대 나에게 감정을 품지 않는다. 연서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도진이 피식 웃었다. 다행이군. 감정 소비는 질색이라. 우리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로 남아야 해. 네가 1년 동안 내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면 난 내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치워주지. 꽤 괜찮은 거래 아닌가? 그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연서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연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이연서 보호자님, 할머니께서 VIP 병동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모든 미납금과
향후 치료비가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는 연서의 손이 떨렸다. 정말이었다. 도지는 약속을 지켰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순식간에 사라진 느낌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비참함이 밀려왔다. 결국 돈이었다. 돈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돈이 사람을 사고 팔았다. 확인했나? 도진이 물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약속은 지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건넸다. 내일 아침 공식적으로 결혼 발표 기사가 나갈 거야. 그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가 있어. 내 이복 동생 강민재, 그리고 새어머니, 그들이 널 씹어먹으려 들겠지만 알아서 잘 버텨봐. 강민재. 연서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어젯밤 도진에게 약을 먹인 장본인. 도진이 가장 경계하는 적. 이제 그녀도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준비 단단히 해.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족속들이니까. 도진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연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잃을 게 없어서 무서운 게 없거든요.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화성그룹 후계자 강도진의 깜짝 결혼 발표는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신데렐라의 탄생, 베일에 쌓인 신부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연서는 최고급 샵에서 보내온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친 그녀의 모습은 낯설 정도로 아름다웠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목을 조여오는 족쇄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 본가의 다이닝룸은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긴 테이블 상석에는 도진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그 오른쪽에는 새어머니인 최 여사와 강민재가 앉아 있었다. 도진은 연서의 손을 잡고 들어와 강 회장의 맞은편에 앉았다. 연서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도진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긴장하고 있는 건 그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이 아가씨가 네가 말한 그 사람이라고? 강 회장이 안경 너머로 연서를 훑어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네, 아버지,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고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쏟아냈다. 연서는 그의 태연한 연기력에 감탄하며 자신도 질세라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서라고 합니다. 근본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도진이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최 여사가 비꼬며 혀를 찼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물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연서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맞은편에 앉은 강민재의 시선이었다. 그는 식사 내내 아무 말 없이 연서를 관찰하고 있었다. 뱀처럼 습하고 끈적한 시선이 연서의 얼굴과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민재가 입을 열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런데 형수님 낯이 왠지 익네요. 어디서 뵌 적 없습니까? 혹시 호텔이라던가. 민재의 말에 연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그날 밤 그가 자신을 봤을까? 도진이 잡고 있던 연서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도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재를 쏘아보았다. 민재야, 사람 잘못 본 거 아니니? 내 아내는 호텔 경영을 공부했지만 현장에서 일한 적은 없어. 네가 가는 그런 싸구려 클럽이나 술집에는 더더욱 간 적 없고. 도진의 방언은 즉각적이고 공격적이었다. 그는 연서의 신분을 세탁해 둔 것이었다. 민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아, 그렇군요. 제가 실례했습니다. 워낙 미인이시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나 봅니다. 식사는 가시방석 그 자체였다. 오가는 대화 속에 날카로운 칼날들이 숨겨져 있었다. 강 회장은 탐탁지 않아 했지만 도진이 완강하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연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민재가 도진과 연서의 앞을 막아섰다. 형님, 조심하세요.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한다고 하잖아요. 민재는 도진에게 속삭이듯 말한 뒤 연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형수님도요. 이 집안이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곳이 많거든요. 발밑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민재의 경고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연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도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연서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내 아내 걱정은 내가 해. 너는 내 앞가림이나 잘하고 그날 밤일 아직 잊지 않았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두 남자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터질 듯 감돌았다. 연서는 도진의 넓은 등 뒤에서 그의 재킷 자락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그가 든든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놀랐지, 그놈, 눈치가 빨라. 앞으로 더 집요하게 파고들 거야. 도진이 연서를 보지 않고 말했다. 연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각오했던 일이에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까 막아주셔서 감사해요. 도진이 고개를 돌려 연서를 바라보았다. 차창 밖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했다. 착각하지 마. 내 소유물을 건드리는 걸 참지 못했을 뿐이야. 그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지만 연서는 보았다. 그 냉정함 속에 숨겨진 위태로운 고독을. 이 남자는 평생을 이렇게 홀로 싸워왔구나. 연서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계약서에는 감정을 품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마음은 종이 위의 잉크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는 법이었다. Dưới đây là nội dung chi tiết cho chương 5. chương 5. 강도진과의 결혼 생활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신혼부부였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침묵의 벽이 세워졌다. 연서는 넓은 저택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고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주러 서재 구석이나 정원의 으슥한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도진의 무관심이었다. 그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야 돌아왔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더라도 그는 눈인사조차 없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연서는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임을 되뇌며 입술을 깨물었다. 1년, 딱 1년만 버티면 된다. 그녀는 달력의 날짜를 X 표로 지워가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가라앉아 있음을 느꼈다. 늦은 밤 귀가한 도진의 안색이 흑빛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곧바로 서재로 틀어박혔다. 닫힌 문틈 사이로 고성이 오가는 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서는 불안한 마음에 서재 앞을 서성였다.
잠시 후 김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재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실장님? 연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실장은 한숨을 푹 내쉬며 안경을 고쳐 썼다. 사모님, 사실 이번에 추진 중인 인천 복합 리조트 입찰권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쟁사에서 우리 측 설계 도면과 입찰가를 미리 입수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인데 이대로라면 100% 탈락입니다. 김 실장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경쟁사라면 보나마나 강민재 상무가 뒤에서 조종하는 곳일 게 뻔했다. 도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회사 기밀까지 팔아넘긴 것이다. 연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도진이 무너지면 그녀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다. 그들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 제가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연서의 말에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지금 도진을 건드렸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연서는 부엌으로 내려가 따뜻한 유자차를 탔다. 쟁반을 들고 서재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연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전쟁터 같았다. 서류 뭉치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도진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나가. 도진이 연서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연서는 굴하지 않고 책상 위에 차를 내려놓았다. 소리 지를 힘 있는 거 보니 아직 죽지는 않겠네요. 이거 마시고 머리 좀 식혀요.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도진은 기가 찬 듯 헛웃음을 지었다. 지금 한가하게 차나 마실 기분 아니야. 내일이면 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도면 유출됐다면서요. 연서는 바닥에 떨어진 설계도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길이 도면 위를 빠르게 훑었다.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며 수없이 분석했던 리조트 동선과 구조였다. 비록 중퇴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했고 실무 경험도 풍부했다. 도진이 비웃듯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걸 봐? 호텔 청소나 하던 사람이 볼 줄 아는 물건이 아니야. 그의 말은 가시처럼 아팠지만 연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면의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주방 동선이랑 연회장 연결 통로가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설계하면 서비스 지연이 발생해서 컴레인 폭주할걸요? 그리고 객실 뷰도 문제예요. 이쪽 방향은 해풍이 심해서 테라스를 이렇게 배치하면 1년 내내 유지보수 비용만 엄청 깨질 거예요. 도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연서의 손에서 도면을 낚아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다. 화려한 외관에만 치중하느라 실무적인 효율성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연서는 주저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경쟁사가 우리 도면을 훔쳐갔다면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면 되잖아요. 역이용? 도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호기심이 서렸다. 네, 그들이 가져간 건 화려함에 치중한 기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실용성과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컨셉으로요. 요즘 트렌드는 럭셔리한 외관보다 지속 가능한 가치 소비예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난 VIP 고객들도 다들 그런 걸 원했어요. 도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재 쪽은 화려함을 내세워 심사위원들을 현혹하려 할 것이다. 만약 도진이 그 정반대의 논리로 운영 효율과 미래 가치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승부수였다. 도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연서,
너 제법이네. 그날 밤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도진과 연서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도진이 거시적인 전략과 숫자를 맞추면 연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디테일한 서비스 동선과 스토리텔링을 채워 넣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하고 논쟁했다. 격식 없는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동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수정안이 완성되었다. 도진은 피로가 가득한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켰다. 연서는 소파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도진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돈으로 산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통찰력과 열정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예리한 숨겨진 보석 같은 칼날이었다.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려 했다. 손끝이 닿기 직전 그는 멈칫했다. 감정을 품지 않는다. 스스로 정한 규칙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손을 거두고 대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고생했어, 파트너. 다음 날 오후 화성그룹 대회의실. 최종 프레젠테이션 현장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예상대로 민재 측이 내세운 건설사는 도진 측의 원안과 흡사한, 아니 거의 베껴온 듯한 화려한 조감도를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민재는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도진을 쳐다보았다. 도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화려한 건축물은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읽고 100년 가는 가치를 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도진은 화면에 새로운 조감도를 띄웠다. 그것은 이전의 화려함을 걷어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혁신적인 설계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연서의 아이디어가 곳곳에 녹아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짓겠다는 도진의 비전은 그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 분석 부분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날 저녁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의 손에는 샴페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축하해요. 입찰 따냈다면서요? 현관에서 그를 맞이한 연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그녀의 미소가 눈부시게 느껴졌다. 덕분이야. 내 공이 컸어.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두 사람은 정원 테라스에 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호텔 경영학 다시 공부해 볼 생각 없어? 도진이 불쑥 물었다. 연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 재능 썩히기엔 아까워. 원한다면 지원해 줄게. 유학이든 복학이든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녀를 인정한다는,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었다. 연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이 역할에 충실하고 싶어요. 당신 아내로서, 파트너로서. 그녀의 대답에 도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이유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도진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실장의 다급한 전화가 분위기를 깼다.
도진이 전화를 받는 동안 연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이 평온함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망원렌즈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룸. 강민재는 술잔을 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빌어먹을. 강도진, 이 새끼가 감히 날 물먹여?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망원 렌즈로 찍힌 도진과 연서의 모습이었다. 다정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마시는 두 사람. 보시다시피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에 민재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특히 연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여자. 분명 그날 밤 호텔 CCTV에 찍혔던 그 청소부지. 민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재밌네. 도진이 형이 저런 천한 여자한테 진심이라도 됐다는 건가? 민재는 사진 속 연서의 얼굴을 라이터불로 태워버렸다. 그럼 이야기가 쉬워지지. 강도진의 유일한 약점이 생겼다는 거니까.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가장 소중한 걸 잃었을 때 형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군. 준비해. 이번엔 확실하게 끊어버려야겠어.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도진과 연서가 쌓아 올린 작은 신뢰와 호감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화로운 저택의 담장 너머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Dưới đây là nội dung chi tiết cho chương 6. chương 6. 강도진의 하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분명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오후 3시 그는 바쁜 일정을 쪼개어 청담동의 한 보석 매장에 들렀다. 진열장 안에 놓인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낯선 설렘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계약이라는 차가운 단어로 시작된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고 진실한 무언가로 바꾸고 싶다는 그의 무언의 고백이었다. 이걸로 하지. 포장은 필요 없어. 도진은 목걸이 케이스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 연서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이것을 건넬 생각이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볼 모습을 상상하자 무미건조했던 그의 가슴에 훈풍이 불어오는 듯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레스토랑 예약을 확인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 시각 이연서는 할머니의 병문안을 마치고 병원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습했다. 그녀는 차키를 꺼내며 자신의 차로 다가갔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곤두세우게 했다. 연서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텅 빈 주차장에는 기둥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뿐이었다. 기분 탓인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차 문을 열려 했다. 그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미처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뒷문이 열리고 건장한 산에 두 명이 튀어나왔다. 연서는 뒷걸음질 치며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한 사내가 그녀의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했다. 누구세요? 이거 놔요. 연서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묵직한 손수건이 그녀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독한 약 냄새가 코를 찌르며 의식이 급격히 흐려졌다.
시야가 암전되기 직전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서 강도진이라는 이름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저녁 7시. 예약한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도진은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약속 시간은 이미 30분이 지나 있었다. 평소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던 연서였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차가 막히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는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때였다. 부사장님, 김현수 실장이 사색이 되어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평소 침착하던 김 실장의 흐트러진 모습에 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김 실장은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사모님 휴대폰 신호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끊겼습니다. 보안팀을 급파했는데 현장에서 사모님의 휴대폰과 구두 한 짝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납치.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의 이성을 짓눌렀다. 그 순간 도진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하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고 계신가? 혼자 먹기엔 좀 외로울 텐데. 강민재였다. 강민재, 너 이 새끼. 도진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깔렸다. 진정해, 형님. 형수님은 아주 잘 계셔. 아직까지는 말이야. 민재는 낄낄거리며 말을 이었다. 형수님이 꽤 용감하시더라고. 겁도 안 먹고 날 노려보는데 형님이 왜 반했는지 알겠어. 그래서 말인데 거래를 좀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게 뭐야? 도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간단해. 내일 아침까지 경영권 포기 각서와 주식 양도 증서에 도장 찍어서 가져와. 장소는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혼자 오는 거야. 경찰이나 비서 달고 오면 그 즉시 형수님 목숨은 없는 줄 알아. 그 여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도진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민재가 말을 잘랐다. 협박은 내가 하는 거야, 형님. 선택해. 화성그룹이야. 아니면 그 여자야. 시간은 많지 않아. 뚝. 전화가 끊겼다. 도진은 휴대폰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액정이 쩍하고 금이 가며 부서졌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짚었다. 화성그룹.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성이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쌓아 올린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거대한 제국이 휴지 조각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연서가 없다면, 그 여자가 내 곁에 없다면. 도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온 성은 그녀가 있어야만 비로소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 실장.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섬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차 대기시켜. 그리고 보안팀 전원 소집해. 경찰은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김 실장은 도진의 기세에 눌려 침을 꼴깍 삼켰다. 지금 도진은 이성적인 경영인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빼앗긴 맹수 그 자체였다. 위치 추적은요? 놈들이 대포폰을 썼을 텐데요. 김 실장이 물었다. 도진은 재킷을 벗어 던지며 넥타이를 풀었다. 민재놈이 자주 드나드는 폐창고가 있어. 인천 항만 쪽에 있는 물류창고. 놈은 어릴 때부터 숨바꼭질을 하면 항상 그곳에 숨었지. 거기다.
도진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리가 아니었다. 피를 나눈 형제만이 알 수 있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짙은 직감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천 항만 외곽. 낡은 물류 창고는 빗줄기 속에서 기괴한 흉물처럼 서 있었다. 창고 안 이연서는 의자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 뺨은 부어 올라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강민재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비스듬히 서 있었다. 형수님, 생각보다 독하시네. 보통 여자들은 이쯤 되면 살려달라고 빌던데 민재가 비꼬며 말했다. 연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두려움에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형의 그림자에 갇혀서 이렇게 비겁한 짓밖에 못하는 겁쟁이. 그 말은 민재의 영린을 건드렸다. 뭐, 겁쟁이? 민재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가 방망이를 들어 올리며 연서에게 다가갔다. 입 닥쳐. 내가 그 새끼보다 못한 게 뭐야? 난 적자야. 그 첩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그가 방망이를 휘두르려는 순간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다. 쾅! 거대한 검은색 SUV가 문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민재와 그의 수하들을 비췄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운전석 문이 열리고 도진이 튀어나왔다. 그는 수트 대신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도진, 민재가 소리쳤다. 혼자 오라고 했을 텐데 도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의자에 묶인 연서에게 꽂혀 있었다. 그녀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는 순간 도진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죽여버리겠어.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민재의 수하 10여 명이 그를 막아섰지만 폭주하는 도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진은 마치 싸움터의 귀신 같았다. 그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놈들의 팔다리를 부러뜨렸고 주먹으로 턱을 날려버렸다. 그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났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전진했다. 오직 연서에게 닿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연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안 돼요. 도망쳐요. 함정이에요.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수하가 쓰러지자 이제 남은 건 민재뿐이었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연서의 목에 들이댔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거야. 도진이 걸음을 멈췄다. 거친 숨소리가 창고 안을 메웠다. 비와 피에 젖은 그의 모습은 처절했다. 민재야. 도진이 입을 열었다. 그거 치워. 내 목숨을 원하면 가져가. 대신 그 여자는 보내줘.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연서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그러지 마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형이 겨우 여자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겠다고? 화성그룹을 버리고. 그래. 도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다 가져가. 회사도 내 목숨도. 그러니까 제발 연서는 놔줘.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용기였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평생을 이겨보고 싶었던 형이 고작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민재가 예상한 승리의 그림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패배감이었다. 그 틈을 타 밖에서 대기하던 보안팀이 창문과 지붕을 뚫고 진입했다. 섬광탄이 터지며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 앞에 김 실장의 고함과 함께 요원들이 민재를 덮쳤다.
민재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칼이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도진은 혼란 속에서 연서에게 기어가 밧줄을 풀었다. 연서가 풀려나자마자 도진은 그녀를 부서질 듯 껴안았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도진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연서는 그의 피 묻은 등을 감싸 안으며 오열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왜, 널 잃는 줄 알았어. 도진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며 말했다. 널 잃으면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 사랑해, 연서야. 정말로, 사랑해. 극한의 상황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다. 빗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을 확인하며 입을 맞췄다. 계약이 끝나는 순간이자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다. 민재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는 도진을 돌아보며 악을 썼지만 도진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도진의 찢어진 이마를 치료하려 했지만 그는 연서의 곁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내부터 봐주세요. 그는 연서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구급차 안. 연서는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자는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에서 피에 젖은 보석 케이스를 꺼냈다. 다행히 목걸이는 무사했다. 그는 자고 있는 연서의 목에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다이아몬드가 구급차의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이제 다시는 널 놓지 않아. 도진은 맹세했다. 민재는 잡혔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그룹 내부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주주들은 동요할 것이다. 하지만 도진은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그리고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었으니까.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Dưới đây là nội dung chi tiết cho chương 7. chương cuối. chương 7. chương cuối. 병원 VIP 병실의 창문 너머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현서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 그녀는 고개를 돌려 침대 옆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강도진이 불편한 보조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쪽잠이 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와 있었고 이마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언제나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던 화성그룹 황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연서가 손가락을 꼼지락 꺼자 도진이 감전된 듯 눈을 번쩍 떴다. 충혈된 눈동자가 연서를 확인하자마자 안도감으로 젖어들었다. 정신이 들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의사 부를까? 다급하게 쏟아내는 그의 질문들 속에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연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당신 얼굴 보니까 안심이 돼서요. 도진은 연서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긴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시는 눈을 못 뜨는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천하의 강도진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연서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자유로워진 다른 손으로 그의 까칠한 뺨을 쓰다듬었다.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아직 위자료도 못 받았는데. 연서의 농담에 도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씁쓸함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그 서류를 연서의 눈앞에서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갈랐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연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도지는 찢어진 조각들을 휴지통에 던져 넣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계약 파기야. 위자료는 약속한 대로 지급될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챙겨줄게.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그는 연서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민재 일은 마무리됐어. 징역 10년은 나올 거야. 하지만 내 곁에 있으면 넌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 이번엔 내가 늦지 않았지만 다음번엔 장담할 수 없어. 난 널 지킬 자신이 없어졌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지킬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녀가 다치는 것을 2번 다시 볼 용기가 없는 것이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려 한다는 클리셰가 자신의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연서가 이대로 떠나주기를, 그래서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연서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링거대 끌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넓은 그의 등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도진의 몸이 굳어졌다. 강도진 씨, 당신은 정말 사업수와는 좋은데 연애는 꽝이네요. 연서가 그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웅얼거렸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어디 있어요. 파트너 동의도 없이. 연서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내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도진이 몸을 돌려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연서는 더욱 힘주어 그를 안았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 곁이 아니면 난 어디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구했잖아요. 2번이나. 그러니까 당신 목숨도 당신 인생도 다 내 거예요. 내 허락 없이는 못 보내요. 도지는 탄식하듯 숨을 뱉으며 뒤로 돌아 연서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 나랑 살면 매일이 전쟁일 수도 있어. 피곤하고 지치고 남들의 시기, 질투를 견뎌야 해. 도진의 경고에도 연서는 활짝 웃었다. 혼자 하는 전쟁보단 둘이 하는 전쟁이 낫죠. 그리고 나 생각보다 싸움 잘해요. 민재 씨한테 할 말 다 하는 거 봤잖아요? 도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사랑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널 놓지 않을 거야. 2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병실 가득히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았다. 그것은 계약의 종료이자 영원한 맹세의 시작이었다. 3개월 후 화성그룹 본사는 대대적인 물갈이로 분주했다. 강민재 라인의 임원들은 전원 해임되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도지는 아버지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룹의 회장직 승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도진의 관심사는 주가나 실적이 아니었다. 그는 집무실에서 수없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회장님, 아니 신랑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김 실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준비는 완벽한가? 도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야외 식장 세팅부터 하객들까지 모든 게 완벽합니다. 사모님. 아니, 신부님도 대기실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의 결혼식은 재벌가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었다. 도진과 연서의 뜻에 따라 정말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으로 진행되었다. 장소는 도진의 사유지인 제주의 한 해변가 정원. 푸른 바다와 하얀 꽃들이 어우러진 그곳은 꿈처럼 아름다웠다. 신부 대기실. 연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보석 대신 심플한 진주 귀걸이만을 한 그녀는 청초하고 우아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들어왔다. 우리 강아지,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할머니의 모습에 연서도
코끝이 찡해졌다. 할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그리고 그 뒤로 정장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남동생 준호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누나, 축하해. 그리고 매형한테, 아니, 회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나 다시 학교 다니게 해주신 거 평생 잊지 않고 갚겠다고. 준호는 지난날의 철없던 모습을 버리고 제법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연서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들이 모두 웃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드디어 입장이 시작되었다.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흐르고 연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그녀를 위해 할머니가 함께 걷기로 했다. 길 끝에는 강도진이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그는 눈부시게 멋있었다. 그가 연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도진의 손에 연서의 손을 쥐어주었다. 우리 연서,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겨. 할머니의 엄포에 도진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주례 없는 결혼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나 강도진은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이끌어준 당신을 평생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나 이연서는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당신의 영원한 편이자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반지 교환의 시간. 도진은 연서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연서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답했다. 고마워요. 나를 기다려줘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순간 하객들이 뿌린 꽃잎들이 봄비처럼 흩날렸다. 파란 하늘, 푸른 바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 모든 고난과 역경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해피엔딩이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강 회장조차도 무뚝뚝한 표정을 풀고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에필로그